팔짱 우리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의사결정입니다. 초이스 A는 지금 바로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이제 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1년 뒤에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 B의 경우는 이제 돼지를 1년 동안 잘 키워서 이걸 현금화한 다음에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초이스 A가 더 좋다면 사람들이 초이스 A를 선택하게 되어서 뭐 명목 이자율이라든가 혹은 T 플러스 1기의 돼지 가격이 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 구분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PT나 실질 이자율 RT는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울 때 그때 이제 실질 수익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돼지 목축업의 어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술이 주어져 있어서 1년 동안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되면 RT만큼의 실질 이자율, 실질 수익률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T 시점에 있기 때문에 T 시점의 가격은 이미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명목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디파짓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디파짓이 생기면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플러스 1기에 돼지의 공급량이 더 많다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다면 그렇다면 이제 T 플러스 1기의 돼지 가격은 또 하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다음 기의 돼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편의상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변한다고 하면 이제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도 여기에서는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이스 A로 몰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 기회에 돼지가 부족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가 돼지를 소비를 할 텐데 돼지를 구입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다 돼지를 판매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돼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회 돼지 가격 PT 플러스 1이 상승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겠죠. 초이스 B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는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당연히 T 플러스 1기의 돼지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돼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조정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명목 이자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PT 플러스 1이 이제 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균형에서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과 초이스 B로부터 얻는 수익이 같아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초이스 A로부터 얻는 수익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PT의 1 플러스 IT고요. 그래서 돼지를 판매한 이건 현금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원금과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이제 초이스 B의 경우에는 돼지를 1년 동안 잘 키우게 되면 이제 실질 수익률이 RT만큼 발생할 테니까 이제 그것을 T 플러스 1기에 이제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이 두 개의 초이스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반드시 이 둘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셔 이퀘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는데 뭐 제가 한번 뭐 슬라이드에 다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보여드리죠. 우선 두 가지 이제 수익률이 같다고 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이게 초이스 A였고요. 이게 초이스 B였습니다. 균형에서 이제 둘의 수익률이 같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저는 양변을 PT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에 PT는 없어지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1 플러스 IT 1 플러스 RT에 그 다음에 PT 분의 PT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의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취할 텐데 여기 보면 곱하기가 있으니까 로그 더하기 로그로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의 1 플러스 IT, 그 다음에 로그의 1 플러스 RT 더하기 로그의 PT 플러스 1 PT. 그래서 이제 이 둘은 분리하지 않을 거고요. 잘 보시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 가운데 로그의 1 플러스 x는 근사적으로 이제 x와 같아진다고 했는데 어떨 때 그러냐면 x가 충분히 작을 때. 그래서 이자율은 뭐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대체로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에 left hand side의 로그의 1 플러스 it는 뭐와 같아지냐면 이제 it와 근사적으로 같아질 거고요. right hand side의 1 플러스 rt의 로그는 근사적으로 실질 이자율인 RT와 같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건 물가 상승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보시면 PT분의 P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이스 A와 초이스 B를 비교해서 이 둘이 균형 상태에서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사실 T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일지 아니면 T 플러스 1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일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T 시점에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 우리가 T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을 텐데 T 시점에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T 플러스 1기에 실현되는 물가 수준 혹은 돼지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 기에 돼지 가격이 얼마로 실현될지를 T 시점에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예상한 값이에요. expected라는 표현을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expected. 그래서 사실 이제 T 플러스 1기를 T 시점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은 기대값으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더 정확한 표현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ET에 파이 T 플러스 1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 텐데 이제 파이 T 플러스 1은 T 플러스 1기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T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초란 말이에요. 11월 초인데 12월에 실현될 혹은 11월 달에 실현될 물가 상승률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한 달 뒤가 되면 11월 달 이번 달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11월 달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11월 달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번 달 뭐 돼지를 지금 사고 팔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을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돼요. 다음 기회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 T 시점에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을 때의 기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T 시점의 모든 정보를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한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하는 이유는 이제 이번 학기 조금 정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조차도 시간 낭비긴 하죠. 너무 많이 뒤쳐져 있어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버해야 될 내용이 앞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보다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스피드업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그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배 속도로 가는 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토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을 수강했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 대학의 어떤 스탠다드가 있고 거시경제학 과목에서 이제 수강해야 될 어떤 컨텐츠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인문학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사회과학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에서 어느 대학이든 아마 지구상의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을 수강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뭐 기억은 못할지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어야 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커버하지 못했다면 그건 이제 순전히 제 잘못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어떤 스탠더다이즈 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어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커버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t 플러스 1 시점의 물가 상승률인데 이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t 시점에 가용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관찰 불가능한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우선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돼지 이야기는 그만하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도 알고 있고, 뭐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이 되는 콜금리도 우리가 알고 있고, CD 금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뭐 포털 사이트나 혹은 뭐 금융기관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명목 이자율이 몇 %인지 어렵지 않게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 실시간으로 다 그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하겠지만 우선 어떤 명목 이자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 다시 말하면 이번 달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T 시점의 정보를 이용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T 플러스 1기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방법은 뭐 계량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조금 더 정교한 방법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매우 무식하지만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기회 물가 상승률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 다시 말하면 10월 달의 물가 상승률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다음 기회 물가 상승률 예상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이번 기회 물가 상승률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11월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건 10월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기간을 1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건 2021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2020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질 이자율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지만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expected value of inflation rate in t 플러스 1이고요. T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상한 T 플러스 1 시점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예상 물가 상승률 혹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ed inflation rate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이용을 해서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021년 9월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건 제가 10월 달에 만든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 10월 달 데이터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겠죠.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명목 이자율의 경우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을 했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목 이자율이 바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국고채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국채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필요한데 물가 상승률은 이제 다음 기회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해서 그 값을 명목 이자율에서 차감하면 실질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 이자를 계산할 때 다음 기회에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기대값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번 기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T 시점의 명목 이자율에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빼서 제가 실질 이자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파란색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국고채 금리고요. 3년 만기. 그다음 붉은색이 바로 제가 계산한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때때로 0보다 작은 값을 가졌던 시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명목 이자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크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 이자율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 주택 시장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 그림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차이가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물가 상승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실질 이자율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뭐 일종의 이제 인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유추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이슈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의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과 뭐 명목 이자율이든 실질 이자율이든 주택 가격은 사실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냐면 노무현 정권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대체로 2000년 초부터 2000년 중반까지인데 그때 명목 이자율의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크게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 9%였던 명목 이자율이 2005년 후반부에 들어서면 5%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4%보다 더 낮은 값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에 실질 이자율은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자율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대체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동시에 하락할 때 그럴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했던 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명목 이자율이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7년 정도 기간 동안 2010년부터 2015년 넘어서까지니까요.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물론 실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진 않지만 대체로 트렌드로 보면 이렇게 실질 이자율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명목 이자율이든 실질 이자율이든 감소폭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주택 가격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과연 이자율의 영향이 얼마만큼 컸는가?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의 변화는 상승은 이자율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저도 비판하면 막 얼마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은 금리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아주 드라이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이 규제로 인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것인가는 또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1995년부터 지금까지 들여다보면 이랬던 기간이 사실 없어요. 이렇게 크게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기는 없습니다. 2010년 한 12년 13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직전에 한 번 있었지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에서 명목 이자율이 낮게 유지가 됐던 상황은 적어도 최근 한 25년 30년 기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뭐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테이퍼링 프로세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모토이기는 한데 일단 시그널은 줬어요. 시장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시그널에 지금 시중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질 이자율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예상을 물론 이제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항상 경제 내에는 불확실성이 많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속한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시장에 산업에 어떤 충격이 올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정확하게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예상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그에 상응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의사결정을 바꾼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코스트는 비교적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나 혹은 뭐 기재부나 뭐 Ministry of Finance죠. 중앙은행이나 정부, 제가 정부라고 하면 재무부를 통칭하는 것이고 크게 말해서는 정부는 뭐 다 그냥 government라고 하면 거기엔 중앙은행과 기재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들한테 가게나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에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이제 은폐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해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코스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섹션에서 보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첫 번째, 20년 전에 은퇴한 알렉스는 이제 은퇴할 당시에 회사로부터 매년 $10,000를 지급해주는 이제 어떤 펜션 패키지를 받았어요. 뭐 국민연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프린지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기업이 이렇게 연금 패키지 같은 걸 대신 구매해서 퇴직한 근로자한테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000는 그냥 매년 $10,000 받는 거예요. $10,000. 그냥 그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10,000의 구매력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연금 패키지의 어떤 실질 가치는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라고 평가해 보면 $4,00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20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렉스가 알고 있었다면 혹은 예상했었더라면 그렇다면 이제 회사한테 단순히 이제 $10,000의 연금 패키지를 단순히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 은행을 소유한 베키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했습니다. 5년, 10년, 30년 이렇게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한테 자금을 빌려준 것이죠.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자 수입도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들은 그 변동금리를 채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베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매우 안정적인 시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고 그것도 장기 대출을 했고 단기로 1년, 2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금 금리는 시장 금리에 맞춰서 조정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베키의 은행의 예금 금리도 높여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객들이 베키의 은행에 디파짓을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가능한 많은 예금을 유치를 해서 대출을 통해서 뭐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뭐 커머셜 뱅크의 그 일종의 이제 영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금 금리는 시장 금리에 맞춰서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명목 금리를 인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베키의 은행도 예금 금리를 높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베키의 은행에 디파짓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이제 베키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에는 이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파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코스트가 됩니다. 그럼 수익을 창출을 해서 이 코스트를 충분히 메이크업해야 은행 입장에서는 이윤이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장기 대출을 고정금리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은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의 재정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곳에 대출해준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여서 추가로 수입이 발생할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은행업까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개인 소득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은행업에서의 손실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주택시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찰리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몰기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월급이 뭐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정도, 20만 불이고요. 월급이. 찰리는 그래서 수영장과 골프장이 딸린 집을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뭐 비싼 집, 그냥 제가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을 제가 살짝 가공을 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되는 좀 대출 원금과 이자죠. 원금과 이자. 원리금이 10만 불이에요. 자신의 소득이 대략 한 달에 2억이니까 이제 1억을 주택 관련된 비용으로 이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월급이 10만 불이니까 10만 불 주고도 월급이 10만 불이니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을 게 아니라 굉장히 해피하겠죠. 현재 인플레이션은 3%로 안정되어 있고 명목 금리는 5%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율이 8%가 됐습니다. 그래서 3%에서 8%로 뭐 대략 5%포인트 인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피셔 이퀘이션에서와 같이 명목 이자율도 비슷하게 5%포인트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인플레이션율의 상승만큼 명목 이자율도 5%에서 10%로 상승했다고 제가 가정한 거예요. 정확히 물가 상승률 5%포인트만큼. 그래서 결국 찰리는 매달 부담해야 되는 몰기지가 5%일 때 매달 10만 불을 페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은행에. 그런데 이제 명목이자율이 10%가 됐으니까 페이먼트도 2배가 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기지 페이먼트도 10만 불에서 20만 불로 2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 월급을 다 몰기지 페이에 써야 되니까 당연히 집을 줄이겠죠. 집을 팔아야 말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미국의 몰기지라고 하는 상품은 이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렉스, 베키, 찰리 모두 이제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부문에서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이건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은행 간의 그 자금 거래가 사실 굉장히 그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자금 거래가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은행이 B라고 하는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B라고 하는 은행이 C라고 하는 은행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빌리고 빌리는 그런 그 자금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서로 묶여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C라고 하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금융상품들을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메이저 은행들이 만약에 큰 치명적인 어떤 그 손실을 보게 된다면 그 위기가 이제 주변 은행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은행이 발행한 금융상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은행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은행이 뱅크럽트가 된다면 정말 파산하게 된다면 A라고 하는 은행이 발행했던 금융상품이라든가 채권 같은 것들은 동시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거든요. 다른 은행들 A라고 하는 은행이 발행한 금융상품이나 채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은행들은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자산이었던 A은행의 채권과 금융상품들이 동시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밸런스 쉿, 그러니까 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이제 밸런스 쉿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찰리의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는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의사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페이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몰기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몰기지 페이먼트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주택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 주관적인 견해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계 부채 관리한다고 해서 총량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뭐 가계부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정말 개별 가구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가,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더라면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더라면 세 사람 모두 이런 의사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고요. 그런 자원 배분의 왜곡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ax distortion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hoe leather cost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세의 왜곡인데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최초에 종부세가 도입될 때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종부세의 이제 컷오프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면 이제 면제를 받고, 얼마 이하면 면제를 받고, 얼마 이상이면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제 주택 가격의 기준을 놓고 이걸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국회에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자로서 넌센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종부세 대상이고 얼마 미만이면 종부세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뭐랄까요, 코미디였습니다. 코미디. 사람들이 다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종부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실행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서는 전체 국민의 몇 %는 반드시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건 조세 법률주의,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도 굉장히 배치가 되는 그런 주장이고요. 왜 국민의 몇 %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상한 논리와 경제학에서는 사실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도구와 언어와 어떤 접근 방식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정말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하튼 재산세든 종부세든 우리와 이제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건데, 조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0년, 18년, 19년도 그렇게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 2019년은 2020년 들어서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오히려 GDP는 감소했고요. 제가 다음 챕터에서 보여드릴 텐데 9장에서 GDP는 오히려 감소했고,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세 표준화 한다고 해서 그 뭐죠 저기 공시가를 뭐 현실화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그냥 상승했어요. 실제로 시장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 한다 그래서 집값이 다 상승했습니다. 실질 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 가치가 상승한다면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한국의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실질 가치가 상승한 것인가, 주택의 실질 가치가 상승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체로 실질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뭐 여하튼 명목 가치로 평가했을 때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주택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P0가 제로 시점에서의 이제 주택 가격이고 PT가 T 시점에서의 주택 가격입니다. 자본 이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이었던 주택이 몇 년 사이에 이제 10억이 됐습니다. 10배 튀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10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 이득을 계산을 하는데요. 10억 뭐 10년 또 여기서 이제 제가 10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만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했겠죠. 실질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본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간주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자본의 이득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러면 뭐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재산세뿐만 아니라 이제 종부세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슈레더 코스트인데요. 이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발이 닳아가지고 그 신발 비용, 구두 비용, 운동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편의상 이제 구두 비용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뭐 운동화도 포함이 됩니다. 뭐든 여기서 이제 슈레더 코스트는 단순히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발이 닳아서 발생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이제 뉴 케인지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처음에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이제 뉴 케인지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파가 케인즈의 시각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장착한 케인즈들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이제 뉴 케인지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뉴라고 하는 새로운 뭐 단어가 하나 이제 붙은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몇 가지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비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메뉴 코스트도 그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레더 코스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기회비용이 더 커지겠죠. 은행에 디파짓을 하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캐시 홀딩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거래를 하려면 캐시가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최근에는 슈레더 코스트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봐야 되고 전보다 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트랜잭션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슈레더 코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3%일 때 명목금리가 5%였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현금 1억 원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1억에 5%면
500만 원이고 이 500만 원을 365일로 나누어 주면 13,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으면 13,700원을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걸 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라든가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직원 숫자만 해도 몇십만 명이란 말이에요. 몇만 명, 몇천 명의 이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월급 주는 날이 뭐 대체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매월 25일 이제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겠죠. 급여 지급일에 맞춰서 이제 자금을 융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캐시를 그 어마어마한 캐시를 얼마만큼 며칠 동안 은행에 홀딩하고 있느냐, 혹은 다른 수단으로 그 캐시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와 5%일 때 그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기회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8%로 뛰어서 명목금리가 이제 10%가 되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금리 차이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포인트만큼은 제가 그냥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5%포인트 상승해서 명목금리도 똑같이 5%포인트 상승한 경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당연히 이제 기회비용은 두 배가 되겠죠. 27,400원. 그래서 현금 1억 원을 하루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보다 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디든 뭐 은행을 왔다 갔다 하든 뭐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더 자주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스마트폰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든가 뭐 혹은 다른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이제 구두 밑창이 닳아서 구두를 수선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비용을 통칭해서 shoe leather cost라고 합니다. 마지막 섹션은 이제 과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인데 실제로 항상 그렇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신입생들 제가 이제 수시 전형에 가서 좀 학생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이제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경작에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꽤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가 상당한 이제 재정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이런 과도한 재정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그러한 주장이라든가 뭔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과 단기적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인 것이냐, 장기적인 현상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로 변화해 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섹션으로 하려고 하는 과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도한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정 정책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고요.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중기적, 장기적 관점이에요.
물론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작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앙은행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중앙은행이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이제 재무부가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일시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경제 시스템은 적어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유럽, 영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이런 이제 그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과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중앙은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 트러스트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짐바브웨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미디엄런, 롱런에서의 이야기고요. 정부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다음 세 가지의 합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주세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신규 발행을 통해서 이제 빌려오면 그걸 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뭐 통과시키겠죠. 뭐 대체로 한 600조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뭐 통과 뭐 당연히 시킬 거고요. 그 당연히 정부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이전 연도에 그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그 결정을 할 때는 다음 기간에 이제 조세 수입이 얼마만큼 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정부의 재정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뭐 이건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갑작스럽게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될 때는 이전 연도에 이제 예산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지출을 늘릴 수 없어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 위법한 행위예요. 그건 이제 위헌 행위와도 같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정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예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국회에서 차입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회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심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지출을 늘릴 것인지를 결정을 할 텐데, 늘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차입을 하는데,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 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아직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면 그리스나 뭐 이런 국가와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아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그 국채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냐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린 것이고, 사실 그게 그 돈이 금융기관의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고 그 금융기관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는 누구한테 빌리는 거냐면 민간 부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민간 부문에서 빌리는 거예요.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빌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채권 시장을 통해서 소진하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어떤 뭐 개별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개별 투자자들은 국채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때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로 금융기관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채권을 금융기관들이 매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중앙은행이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돈은 무슨 돈이겠어요? 한국은행의 돈은 그냥 찍어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런 관점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한 다음에,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것을 채권 시장에 소진시키지 않고 중앙은행에 넘기게 되면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채권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린팅 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돈을 찍어서 뭐
시장에 푼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중앙은행이 막 그 공중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한국은행 총재가 돈을 쫙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체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100% 국채의 발행을 통해서 통화 증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다양한 방법들,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정책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도 뭐 여기까지 대충 하고요. 정부의 예산 제약은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지출은 반드시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조세 수입 T, 그 다음에 새롭게 발행한 2021년도에 새롭게 발행한 국채 더하기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별개로 정부가 채권을 다 그냥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통화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증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데이터를 간단하게 보시면 2019년, 202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는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뭐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연간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진.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의 국채는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120조 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M2는 286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M2의 증가가 바로 다 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그 요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앞서 통화량 지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정부가 사용한 그 지출이 대체로 이제 조세 수입 더하기 국채 발행이라고 신규 국채의 발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입니다. 둘의 차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국채는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651조 원을 새로 발행한 게 아니고 2018년까지 발행된 누적 국채가 651조 원이라는 얘기고요. 19년에 되면 더 많이 발행해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51조 더하기 something 해서 델타 B겠죠. something 해서 699조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또 추가로 뭔가를 발행을 했겠죠. 120조 원만큼.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어서 819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스탁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스탁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조세 수입을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추가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액션을 취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재무부와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겠죠. BOA의 부실 채권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학기 말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는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BOA의 부실채권을 바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럼 부실채권은 이 부실채권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망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휴지 조각이잖아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걸 중앙은행이 캐시를 꽂아주고 BOA한테 이제 캐시를 달러를 주고 이 부실 채권을 중앙은행에 매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 이게 바로 통화 증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BOA는 전에는 가치가 없었던 부실 채권이 이제는 이제 뭐 캐시가 됐으니까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BOA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또 BOA가 다른 어떤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다던가 또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또 부실채권이 되니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그게 부실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델타 M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이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던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라고 하고요. 뭐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의 이제 하나의 단면이기도 했었습니다. 양적 완화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이제 투자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 세 가지 가능한데요. 예,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 수입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혹은 뭐 법인세율을 인상한다든가 부가세율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났어요. 예, 정말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그런 재원을 통해서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 1차, 2차, 5차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물론 이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재원 조달을 위한 세 가지 방법. 그래서 당연히 세수 중대로 재원 조달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가계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의 위기가 있는데 법인세율을 인상해 버리면 정반대의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소득세율을 인하해 준다든가,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시행한다든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의 이제 정책이 훨씬 더 메이크 센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가 그리스와 같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피스컬 팔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하나 더 추가했죠. 뭐 거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전통적인 두 가지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머니터리 팔러시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하는 건데 왜 이걸 머니랑 관련이 없잖아요. 인터레스트 레이 팔러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왜 그걸 머니터리 팔러시라고 부르는지. 그렇다면 그리스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리스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당연히 재정 위기에 빠졌고 국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그런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가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국가도 어떠한 금융기관도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달러라든가 유로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차용 증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차용 증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저 국가가 내가 빌려준 돈을 5년 뒤에 10년 뒤에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차용 증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 선택. 물론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그러니까 프린팅 머니라고 하는 정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퀀티테이티브 이징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은 이런 통화 증발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통화 증발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세 수입을 늘리기도 어렵고 국채 발행을 하는데도 시장에서 소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통화 증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서 이 통화 증발을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이
정부가 Ministry of Finance가 중앙은행한테 국채를 넘기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자금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건 넌센스죠, 넌센스. 그냥 국가의 리소스를 정부가 가져가는 행위라고밖에 그런 행위라고밖에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몇 개 국가들의 재정 위기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이고 꽤 이제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리스 국채가 금융시장에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발행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뭐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시중은행이 좀 곤란하다면 뭐 제2금융권이라든가 뭐 저축은행이겠죠. 제2금융권이라든가 혹은 뭐 제3금융권까지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또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2금융권 혹은 이제 제3금융권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의지, 갚을 능력과 갚을 의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비대칭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사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상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이 매우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독일의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리스의 국채는 이제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고요. 대한민국의 국채는 위험자산이에요.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원화는 위험자산입니다. 국제 금융시장 기준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얘기하면 좀 웃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위험 프리미엄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가 내야 되잖아요.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 금리 차이를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간주가 되는 미국 혹은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국채가 안전자산이에요. 그럼 그 안전자산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금리 차이를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이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높다면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혹은 그 국가의 국가 채무 상황,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들의 국채는 위험자산으로 간주가 될까? 뭐 간단하죠.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있잖아요. 대체로 조세 수입일 텐데 이 조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거예요. 그해 2019년, 2020년, 2021년 조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면 계속해서 적자가 되는 것이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이런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 CDS 프리미엄은 갑작스럽게 폭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이야기, debt monetization 얘기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한테 넘기고 중앙은행이 그에 대한 페이먼트로 캐시를 머니를 중앙정부에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 부채를 현금화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제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를 debt monetiza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조세 수입도 어렵고 채권 발행하는 국채 발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국채를 중앙은행에 넘겨서 이제 화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제 뭐 중앙은행이 단순히 매입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된 머니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된 머니타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구성원들로부터 그 구매력을 이제 조금씩 그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력 사실 이제 중앙은행의 구매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일종의 그 뭐랄까요? 예. 그 세금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각자 이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재정 수입이 확보가 되는 건데 재정 지출을 목적으로 뭔가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된 머니타이제이션을 취한다. 그렇다면 현재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구매력을 뽑아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사실 제 생각에는 한 2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요.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시니어리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근데 결국은 이제 캐시라든가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실물자산, 뭐 부동산 포함해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한 주택가격 상승,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위너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론 지금도 위너지만요.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루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과도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뭐 정부가 이렇게 된 머니타이제이션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위너가 되는 것이고요. 금융자산이라든가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루저가 되는 것이죠. 결국 된 머니타이제이션은 캐시라든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구매력을 뽑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텍스 혹은 시니어리즈라고 부릅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구매력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텍스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리즈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예전에 이제 실물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금화, 은화 이런 이제 실물 화폐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예요. 그 시절에 이제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어. 뭐 왕이라든가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불렀고요. 그 사람들의 이제 권한, 그 사람들이 하는 화폐 주조를 이제 시니어리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니어리즈를 뭐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족들이나 왕들이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금화나 은화를 더 모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왕이나 귀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금화나 은화를 더 모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화, 은화를 다 모아요. 쫙 모아서 녹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금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개의 금화를 다 모아서 녹여요. 그걸 이제 110개를 만드는 것이죠. 다시 주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순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99.9%의 금화 100개를 모아서 순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제 99.9%가 안 되겠죠. 순도가 조금 떨어지는 금화를 110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화의 순도는 떨어지고, 당연히 화폐의 량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왕과 귀족 그 짓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존에 유통이 되는 다른 금화랑 섞여서 순도가 높은 금화랑 순도가 낮은 금화가 섞여서 이제 시중에서 유통이 되겠죠. 그럼 결국 금화 10개만큼의 구매력을 사실상 왕과 귀족은 그 뭐죠?
경제 주체들로부터 민간 부문으로부터 사실 흡수한 거예요. 뽑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화의 개수는 늘어나는 것이죠. 경제 규모가 뭐 과거에 성장을 했겠지만 경제 규모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방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규모보다 유통이 되고 있는 금화의 개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전에는 금화 10개 주고 구입했던 집을 이제는 금화 뭐 20개를 주고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리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과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텍스인 것이죠. 이제 왕과 귀족이 더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뭐 병사들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 혹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니어리즈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까지 좀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9장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